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에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토대로 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부천 대장 지역에서 열리는 첫 신도시 주민설명회였는데요. 환경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LH의 부실한 조사 등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앞으로 2만 세대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놓고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대장지구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환경평가 2등급에 해당하는 부지. LH는 생태계와 녹지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 계획을 밝힙니다. 논습지 보존이라든지 공원 녹지 체계라든지 바람길 확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일부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반면 주민들의 의견은 다소 달랐습니다. 현재 부천 대장지구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보다 대책과 계획 등이 앞서 나온 것이 불만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 요소라든가 교통적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서 대장지구 그쪽이 전체적으로 적절하다. 그쪽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대장지구 안에 선을 어떻게 긋을 거냐? 자, 대장 안쪽으로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또 환경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애시당초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부천의 미세먼지 농도 등이 신도시 개발로 더 악화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한 조사라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부천 전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거의 다뤄지더라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굉장히 부실하고 또한 진행하는 절차도 굉장히 좀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신도시 개발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두고 첫 주민대면을 마친 부천 대장지구.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첫 분양에 돌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대장 신도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 보고 왔는데요. 토지주와 거주민, 시민단체의 입장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지난주 관련 내용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입장들이 있었는지 지난 12일 방송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소식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LH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부실한 조사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각각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이 대장동 일대 주민들과 토지주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 개발 부지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또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지가 개발이 되면 또 이전을 해서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거나 또 거주를 해야 하니까요. 네. 또 일부 주민들은 입지 선정이나 이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를 비롯해 사업 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 부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혹은 거주하시는 분들 또 토지주들의 입장이 다 조금씩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면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 계획이 적절한가, 또 입지가 타당한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LH는 평가 결과 대장 신도시 일대가 이 개발에 적합하다, 그리고 입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주변 생태계와 수질, 대기 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 개발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LH는 대장 신도시를 조성하는 부지 전 지역이 생태 자연도 3등급 권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생태 자연도라는 게 산이나 하천, 그리고 습지, 농지 등에 대해서 자연 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서 등급화한 지도거든요. 네. 근데 이 3등급 권역의 경우에는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다만 LH는 개발 과정에서 생태계나 아니면은 대기질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개발과 이용이 불가능한 권역은 어떤 권역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3등급으로 권역이 나뉘는데 뭐 1등급과 2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3등급보다는 조금 더 보호해야 된다,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멸종 위기종이 서식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좀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대장신도시는 3등급 권역으로 개발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민 설명에 왔던 LH 관계자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구 지정이 내년 한 봄 정도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 지정이 돼야 되고요. 지구 지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시점부터 해서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항공 사진도 다시 찍을 거고요. 네, 일단 보신 것처럼 이 이후에 지구 지정이 돼야 하는데요. 이 지구 지정 이후에는 이 보상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이게 농지라면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요. LH는 계획상 이 기본 조사 일정을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라는 게 이제 만약에 사업이 예정대로 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후에 차질 없이 뭐 보상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진행이 되면은 내후년 정도에 보상이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신도시 조성까지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요. 이 부분을 거쳐서 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예. 이 심의를 통해서 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지구계획 수립과 주민 보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오는 2022년부터 이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소식 그리고 남아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입니다. 국내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발병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는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공격적으로 멧돼지 포획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등 모두 14차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에서 지난달 9일 14번째 확진 후 한 달째 추가 발병 소식은 없습니다. 경기 북부 최대 양돈 농가가 있는 포천은 다행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계속해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양돈 농가의 방역 울타리를 정비하고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포획틀 201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만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며 야생 멧돼지 공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수렵협회 회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가동해 집중 포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야생 멧돼지 포획 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5일 기준 76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포획틀로 21마리, 총기로 55마리입니다. 그 밖에 폐사체 등을 포함해 모두 97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포획됐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0일간의 우리는 방어 작전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와 공격을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전술 전략을 다시 구사하면서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는 전 지역 총기 포획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피해 방지단을 기존 30명에서 63명으로 늘리고 멧돼지 잦은 출몰 지역에 있는 기동 포획단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포획틀도 현재 201개에서 100개를 추가해 모두 301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유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가축 전염병에 장기간 대비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필요 재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 2달 가까이 됐습니다. 발생 지역인 김포시는 그동안 운영하던 24시간 방역 초소를 모두 거두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8일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설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초소를 철수했습니다. 이어 9일부터는 발생 농가 2곳과 풍무동 도축장 방역 초소에도 더 이상 방역 요원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10월까지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으며 살처분 이후에도 방역 초소 24곳을 24시간 운영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여름부터 하천과 계곡을 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는데요. 계곡에 평상을 피는 등 불법으로 자리를 넓혀 장사하는 음식점들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껏 계곡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이 잘 어우러진 경기도 가평의 108유원지. 계곡을 따라 음식점에서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군청에서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평상과 교량을 철거합니다. 계고와 고발에도 수십 년째 하천 부지에 불법 시설물을 늘리며 배짱 영업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형 유원지로서 저희가 행정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영장을 발부한 후 오늘 집행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하천에 설치된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적발된 도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행위업소는 모두 726곳. 지난 6월부터 235곳의 불법 시설물이 철거돼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천 계곡은 도민 모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도민들은 즐기지 못하고 하천은 더럽혀져 왔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경기도 내 하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휴가철 전까지 하천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책만 읽던 도서관은 옛말이 됐습니다. 로봇이나 영화, 생태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이색 도서관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선지 기자가 우리 지역 이색 도서관들 소개해드립니다. 가상현실 고글을 끼니 책에서만 보던 공룡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아기 공룡부터 큰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실감납니다.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꾸며진 성남 판교 어린이 도서관. 모래놀이와 홀로그램이 결합된 화산 체험도 인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미산 자락에 있는 부천 역곡 도서관에선 여러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사와 함께 산책하듯 숲을 거닐며 여러 식물을 만지고 느낍니다. 이렇게 자연 속 나무 많은 곳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려. 이처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공공도서관이 경기 지역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악기를 빌려주는 오산 악기 도서관과 8,500여 권의 만화를 소장하고 있는 안성 보계도서관 등 도서관마다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책을 읽고 빌리는 수준을 떠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도서관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늘릴 계획. 다채로운 즐길거리까지 더해진 공공도서관의 변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줄TV 한선지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측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느려진 자금 순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돈이 안 쓰여진다며 정부 지출이 동네에 쓰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광역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철이면 길거리에 쌓이는 낙엽 참 골칫거리인데요. 수거하는 것도 일이지만 처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천시가 이런 낙엽 처리 문제도 해결하고 농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2일
이천 삼사랑 협동조합과 낙엽 무상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을철 발생하는 낙엽 900여 톤 전부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건데요. 부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낙엽 처리 비용 약 1억 7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제두루미가 김포 홍도평야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이달 9일 김포 홍도평야에서 제두루미 가족 6마리를 관측했습니다. 이어 김포 한강하구에서도 제두루미 12마리를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 태풍 때 바람에 간판이 떨어질까 마음 졸였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15일까지 태풍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간판 보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래되고 녹슬어 강풍에 떨어지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옥외 광고물 등인데요. 부천시는 위험 정도 등 평가를 통해 보수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비는 모두 1억 원으로 신청자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 신청 방법과 내용은 부천시 도로정비과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난 5월 부천 삼정동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한 쇳가루 분진 사고로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열병합 발전소 운영사인 GS 파워가 발전소 용량을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1일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쇳가루 분진 사고 피해 보상부터 제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자, 부천 열병합 발전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5월 발생한 분진 사고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자, 피해 보상 뭐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제 정리된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확대 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지금 현재 이제 2차례 정도 협의회가 진행된 상황인데요. 그 협의체가 구성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이후에도 그 발전소 측에서는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나 대안 대책 마련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오히려 부천시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해달라라는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주관을 해서 이제 지난 6월 24일 날 삼정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경기도와 부천시 그리고 저희 주민단체 발전소 측에서 모여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5차례 정도 발전소 측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측에서 일방적인 어떤 손해사정인을 고용한 기준도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손해사정인을 고용한 피해 보상 방식에 저희가 신뢰가 깨져서 그다음에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협의체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지금 후속 조치를 안 내놓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GS에서? 일단 제가 뭐 GS 파워 쪽이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당시에 뭐 사고 발생 이후에 GS 파워는 뭐 사과문을 내고 원인을 설명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GS 파워 쪽에서는 이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과정 중에서 이 노후 배관 외면에 이 산화철이 생겼는데 이걸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이 가동을 하면서 이런 쇳가루 분진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사과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철 포집 설비를 설치하고 또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체적인 어떤 보상 절차에 들어갔는데 뭐 GS 파워 쪽에서는 이 발전소로부터 뭐 거리와 세대 원수, 뭐 피해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손해사정인의 자문을 구해서 보상 수준을 결정하고 또 자체적으로 뭐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뭐 피해 수준을 좀 파악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현대화 사업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쇳가루 분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당장에는 쇳가루가 날라들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굴뚝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또 그 노화돼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추가 설립에 대한 어떤 기본 입장은 뭐 반대를 하고 예. 있는 건가요? 저희는 저희가 이거를 찬성해야 할 이유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언급한 듯이 뭐 에너지 공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혜나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짓겠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지으라는 거죠. 여기를 떠나서 저희가 30년 동안 정말로 많이 참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피해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도 진짜 오랜 세월 안 하고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쇳가루 성분을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발전소에 그 대응하는 태도에 의해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그 발전소라는 사실 이전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네네. 주민들은 보상보다는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쇳가루가 안 날리게끔 하는 그쵸. 네, 그런 게 이제 궁극적 목적인 네. 거죠. 일단은 굴뚝이 지금도 계속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날아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가족의 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 뭐 부천시도 그렇고 우리 GS파워에서 그 주변에 사시는 어떤 그 가구에 대한 어떤 용역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나요? 예, 아직 저희가 그 용역이라는 건 부천시 측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 보상에 관련돼 있는 저희 협의체를 통한 그 용역을 어떤 방법이든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산업부와 부천시에 네. 이런 지역 내에 오랜 세월 동안에 주민들의 이상 반응이 있으니 이거를 좀 역학조사를 해달라라고 제가 민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그 행동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주위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어떤 원인인지 그 정확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GS파워 측에서는 지금 뭐 현대화 사업을 하면 피해가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S파워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은 네. 이런 피해도 줄어들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뭐 근거로 이제 보면은 현재 이 설비가 이 질소 산화물 배출 농도를 40 ppm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1993년에 지었을 때 당시에 법정 기준 자체가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40 ppm 수준인데 이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현재 기준으로 바꾸면은 이러한 이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5 ppm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안양에 지금 현대화 시설이 설비가 완료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도 배출 농도가 한 3 ppm 수준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안양에 있는 그 네, 열병합 발전소 네,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현대화 이제 사례를 들어서 부천도 현대화되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뭐 에너지 효율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4%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좀 절감하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김진재 기자가 이제 GS파워의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이 줄어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피해 의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기존에 오랜 세월 동안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쪽에서 뭐 예전에 발전소 측에서는 수증기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증기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 저감 시설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농도만 떨어졌다 뿐이지 대기 오염 물질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증서를 찬성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지금 저희가 이제 피해 보상 서명이나 증설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건강에 이상 신호를 아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일단은 호흡기 질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고요. 천식, 알러지, 피부 질환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족이 4인인데요. 저희 4인 다
지금 호흡기 계통에 그리고 피부 질환, 알레르기를 다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무리 그 저감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오랜 세월 계속 노출되다 보면 이 어떤 식으로든 건강에 저는 위협을 가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K리그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K리그 1, 2부를 합쳐 200만 명의 관중이 찾을 정도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다 2경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순위 경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우승팀도 강등팀도 순위를 가늠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축구 팬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변과 돌풍이 계속되는 2019년 K리그 짚어봅니다. 자, 이제 단 2경기 남아 있습니다. 요즘 뭐 잠도 잘 못 잘 것 같은데 좀 휴식기를 지내고 있죠. 인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자, 인천 선수들도 휴식기인데 이게 또 이번 휴식기가 의외로 안 짧아요. 원래 2주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3주 정도 되거든요. 선수들 뭐 아무래도 휴식기를 앞두고 휴식보다는 뭐 훈련에 또 집중해야 되는 지금 현 위치긴 한데 인천 선수들이 이번 휴식기를 맞아서 이 지역 뉴스 아카데미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1인 코칭도 하고 또 팬미팅도 하고 모든 주전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뿌리 깊게 지역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뭐 마케팅 활동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옆에서 진짜 이 김호남을 보고 케인들을 보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또 이런 기쁨의 장을 또 마련함으로써 선수들도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를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내외적으로 튼실하게 조금 남은 동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약간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이널 A라운드, B라운드 지금 우승팀, 그다음에 강등팀 굉장히 지금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우승팀, 우승 가능팀 중에 네. 좀 올해 눈에 띄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이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울산이죠. 예, 전북이 지금까지 K리그에서 독주를 거듭하면서 좀 리그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축구인들은 전북도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다른 팀 중에 우승팀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울산이 오히려 전북을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라운드가 바로 이제 울산과 전북의 맞대결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서 승점 차가 더 벌어지느냐 아니면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느냐의 승부가 달려 있는데 울산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북의 경기는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다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우승권의 경쟁 분위기가 아주 굉장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36라운드를 거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기 어느 경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그 경기죠. 그 포항과 강원의 그 5대4 경기. 예. 네. 포항이 먼저 4골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이 연속적으로 5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던 바로 그 경기인데 그 경기가 해외 토픽으로도 소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만나고 왔는데 오히려 선수들한테 고맙다 그랬대요. 나를 이렇게 더 내 이름을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할 정도로 그 경기는 앞으로 뭐 K리그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 같아요.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K리그 올해 흥행몰이를 했어요. 관중이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뭐 총 관중이 약 200만 명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숫자고 지금 2경기가 남았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승팀도 몰라요. 강등팀도 몰라요. 네. 지금 인천이 평균 관중이 8,000명이 넘거든요. 네. 인천은 지금 10위입니다. 강등권이에요. 지금 이 관중 수는 2경기만 해도 충분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관중 수고 이게 아마 왜 그랬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프닝 멘트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우승의 향방과 강등의 향방을 못 정했던 이 부분이 잠자고 있는 축구 팬들을 뒤흔들지 않았을까? 내가 빨리 가서 그 역사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불씨를 지핀 것 같아요. 아직 2경기가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경기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또 K리그의 흥행은 아시안게임에서의 우승, 또 U20의 준우승 뭐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우승컵을 두고 이제 전북과 울산이 굉장히 좀 다투고 있어요. 네. 어느 팀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까? 그래도 승점에서 앞서 있는 울산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올 시즌 전부터 이제 구단 고위 수뇌부에서 무조건 전북을 잡아라.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약간의 좀 정체기를 겪고 있고 이 시점이 아니면 울산이 다시 전북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이 상황을 울산 선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선수들이 뭐 훌륭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좀 무게감이 좀 덜하거든요. 뭐 이빈희 선수라던가 호사 선수 이런 선수를 보면은 예전에 무슨 뭐 정말 쟁쟁했던 선수들에 비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믹스, 불트위스 뭐 이런 선수들이 뭐 포진한 울산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 제주, 저 인천 이제 뭐 어떤 경우의 수 굉장히 복잡한데 예, 좀 조심스럽게 좀 쳐보시죠. 결국은 이 마지막 라운드 경남과 인천의 경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 경기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전까지는 뭐 여러 상황이 겹치겠지만 뭐 누가 비기면 유리하냐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다 뒤집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경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인천이 승리하고 두 팀이 깔끔하게 지면 다음 경기에서 끝나는 거죠.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측합니다. 인천이 저는 남은 두 경기 다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연장선이에요. 인천은 왕입니다. 뭐 생존 부대장도 아니고 생존 뭐 하사도 아니고 생존 왕입니다. 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천이 남은 두 경기 그냥 연착륙 할 겁니다. 11호 잔류 저는 예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강등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2부 리그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우승을 광주 FC가 했죠. 네, 일찌감치 이제 독주를 하면서 우승을 했죠. 네, 박진석 감독 굉장히 그 국가대표 시절에도 꾀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광주 FC의 우승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비진이 너무 강력했고 그리고 광주 FC가 올 시즌에 19경기 연속 무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질만한 경기도 있었고 못 이길 경기도 있었는데 그런 경기들을 잘 잡았어요. 예, 그리고 막판에 극적인 골로 뭐 무승부를 만들고 하면서 거기에서 한 번 흐름을 탔거든요. 근데 그 K리그 2에서 늘 독주를 하는 팀들 뭐 과거에 뭐 경남 FC 같은 팀을 보면 분명히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받쳐주는 선수들이 좋고 그리고 한 번의 흐름을 탔을 때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 모든 게 맞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FC가 전 내년에도 굉장히 또 K리그 1에서도 무서운 게 얼마 전에 이제 광주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왔는데 이 선수들이 이미 일찌감치 우승 확정짓고 저는 휴가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K리그 1 팀들이 다 끝날 때까지 자기들은 똑같이 훈련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K리그 1 선수들의 사이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휴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되게 예리하고 영리하고 무서운 감독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광주 FC의 모습은 내년에도 분명히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상주전 이제 다음 경기인데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일단 뭐 많은 골이 좀 터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근데 또 상주가 워낙 또 자유롭게 경기를 하는 팀이잖아요. 포지션 파괴나 또 뭐 새로운 선수의 뭐 기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무고사 선수가 한 골 정도 뭐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특히나 이제 제주전 PK 실축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사죄하는 의미로 무고사 선수의 득점 1대0의 승리에 생각하겠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의 오수 정화조 부지 반환이 확정됐죠. 이외에도 현재 캠프마켓의 반환을 위한 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두고 인천시도 바빠졌습니다. 지역의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반환되는 캠프마켓에 무엇을 담을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요. 캠프마켓은 부평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후 부평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 캠프마켓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이 속도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까지 청취를 했는데 장정구 위원장께서도 최근 열린 토론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번에 두 번째 그 캠프마켓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캠프마켓에서 어떤 방향으로 부지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이번에 두 번째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조병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군기지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조병창을 사용했던 공간이다. 그래서 조병창의 의미가 일제가 본토를 제외하고 외부에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에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가능하다 이런 제안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쪽에서는
캠프마켓 주변 지역으로 하천이 2개가 지금 덮여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요거를 복개를 드러낸다라고 하면 부평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장곡의 도로라고 하는 네네.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서 그렇죠. 추진 중이죠. 외부는 이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공원을 활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하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장곡의 도로 지하화 얘기까지 나왔다. 지금 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캠프마켓 그 시민 생각찾기 행사에서 캠프마켓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캠프마켓 부지 활용에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공원 녹지 70%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가 30%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부평 캠프마켓 활용 이성만 위원장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그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주민 생각 찾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 시설 뭐 이런 개념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도시개발이 하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바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재 있는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이거를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금의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내년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를 하는데 좀 여백 기미를 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세대들이 고민해서 또 지금 살다 하더라도 향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채워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캠프 마켓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취지에 부응하려고 하려면 지금에 있는 충분한 녹지 공간 네. 한 70%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거를 최대한 유지하고 또 지금 있는 시설 한꺼번에 그걸 그걸 치워버리면 다시는 그걸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두면서 갈 수 있도록. 부평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토굴과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살던 네. 미쓰비시 줄사택 등 다양한 이런 어떤 역사 흔적들을 갖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평에 문화재라고 할 만한 것이 딱히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부평이라는 도시 자체가 일제 감정기 때 부평역이 생기면서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네.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근대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한국 GM 공장 부지도 자동차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근대 역사의 되게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부평을 봐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 저희가 인정하고 싶진 않고 아픈 역사긴 하지만 일제 강점기부터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병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또 그거의 연결선상이 지역에 여러 곳이 남아있다. 네. 영단주택이 그렇고 그다음에 미쓰비시 사택이 그렇고 산 쪽으로 그 당시에 만든 걸로 보이는 토굴이 토굴, 예. 예, 남아있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다, 시작 예, 단계다. 예, 예. 이건 뭐 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차원을 넘어서 네. 인천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유산하고 문화유산이 같이 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부영공원에도 지하 시설이 있는 게 이번에 정화할 때 확인된 거고 예, 예. 미궁지 내에도 지하 시설이 있는 걸로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엔 일제 강점기부터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네. 또 저는 간다 보면 여기가 분화구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칼데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은광이고 유문함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냥 뭐 아파트 도시, 공업 도시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한 준비라는 도시, 부평으로서의 관점에서 미군기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정구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아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전에 이제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이런 조병창을 여러 군데 짓습니다. 예, 예. 그 일본 내도 되게 많고요. 네. 그런데 그 일본에 있는 조병창들은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다 없애버리고 잔디밭으로 다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조병창으로는 이 캠프 마켓에 있는 조병창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곳으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역사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평양에도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장정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변에 뭐 토굴이라든지 네. 또는 은광이라든지 사택이라든지 이게 또 뭐 에스컴시티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미군 군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역사를 한꺼번에 담아내는 그릇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북한은 평양에도 또 유일한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남한의 인천의 캠프마켓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어떤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전문가 등 우리 학자분들이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문화유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면 특징을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제기구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다 철저한 고중을 거쳐서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간 후에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마 보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나카사키 이제 그 원폭 투하된 네. 지점을 갖다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네. 일본이 자기네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 나가사키 그쪽은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일본이 지금 뭐 한일 문제 많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한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 네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증거로,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 태풍 피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겹치면서 인천 강화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또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인천 강화에 곳곳에 숨겨진 명소를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에 루지를 타러 왔는데 그래서 표를 끊어서 이제 타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크기에 잘 맞는 헬멧을 쓰고 무동력 썰매 루지를 타러 가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타는 시점까지 대기 시간이 약 1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경남 통영에서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과 통영의 루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흔들흔들거리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겠죠? 이게 지금 뒤로는 이제 강화도의 이런 자연 경관들이 또 보이는데 이게 날이 맑은 날은 날이 맑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저 멀리 서울의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끝까지 보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시야가 탁 트인 모습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강화의 조양방직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 선미공장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카페로 변화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꼭 강화에 오면 이곳에 꼭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는 코스로 이렇게 변화했다고 합니다.